한국이요? 아시아 무기 따위 연구할 가치도 없어요. 23년 경력의 스위스 국방 분석가가 콧방귀를 뀌며 한 말입니다. 그는 평생 유럽 무기만 연구해온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였는데요. 그런데 스웨덴 국방부가 보여준 세계 지도 하나를 보더니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한국 무기라고요? 결국 그는 그날 밤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데요. 대체 그 지도에 뭐가 표시돼 있었던 걸까요? 스톡홀름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며 도시 전체를 하얀 이불로 덮고 있었죠. 저는 호텔 방 창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제 이름은 베란토르 칼드리스예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전략연구소에서 일하는 국방 분석가입니다. 쉽게 사말하면 여러 나라의 무기를 연구하고 비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일을 무려 23년이나 해왔어요. 특히 대포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죠. 대포라고 하면 옛날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대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컴퓨터로 조종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아주 멀리 있는 목표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런 현대식 대포를 자주포라고 부른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스웨덴 국방부에서 보낸 초청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스웨덴 정부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그들의 대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데 제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호텔에서 국방부 건물까지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스톡홀름의 12월은 정말 춥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긴장감이었죠.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는 군인들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급해 보였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북유럽 국가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일어서서 악수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죠.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죠.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화면에는 불타고 있는 대포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스웨덴이 자랑하던 아처 자주포였습니다. 아처 자주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스웨덴은 오랫동안 이 무기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바퀴로 움직이는 이 자주포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발사 후에도 재빠르게 자리를 옮길 수 있었죠. 스웨덴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짜 전투를 겪고 나니 문제가 드러났어요. 바퀴가 달린 자주포는 눈이 많이 오거나 땅이 질퍽한 곳에서 잘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동유럽의 거친 땅에서는 더욱 그랬죠. 게다가 요즘 전쟁에서는 드론이 하늘에서 계속 감시하고 공격하는데 아처 자주포는 이런 위협에 너무 취약했답니다. 한 대령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한 궤도를 단 자주포가 어려운 지형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우리 아처는 모든 상황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 군인이 자기 나라 무기의 단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다니요. 이것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자국의 무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거든요. 회의실의 큰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 지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어떤 자주포를 사용하는지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이 모든 나라들의 이름 옆에 같은 무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자주포였죠. 저는 K9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유럽의 많은 전문가들처럼 저도 아시아에서 만든 무기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도를 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자주포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각자 다른 환경과 필요를 가진 나라들에서 말이에요.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부터 사막이 있는 이집트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같은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스웨덴 장교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K9 자주포에 대한 기술 정보였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답니다. K9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자주포예요. 무한궤도란 탱크처럼 생긴 금속 벨트를 말해요. 이것 덕분에 K9는 눈이 쌓인 곳, 진흙탕, 가파른 언덕,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또한 매우 빠르게 발사 준비를 할 수 있고 발사 후에도 빠르게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 이 자주포를 수입하는 나라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준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추운 나라에는 추위에 강한 버전을, 더운 나라에는 더위에 강한 버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까지 전수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스웨덴의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려면 무기도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어야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국방부 건물 밖으로 나와 눈 덮인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죠. 유럽의 오래된 무기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그동안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삼성 휴대폰과 현대자동차도 알았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K9 자주포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K9는 1999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군만 사용했죠. 하지만 그 성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K9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형 자주포를 만들었고, 인도도 수백 대를 구매했어요. 폴란드는 수천 대를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무엇이 K9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스톡홀름의 그 눈 내리던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 국방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을요. 창밖의 눈은 밤새도록 내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의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꺼운 안개가 걷히고 처음으로 선명한 풍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저는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들이 왜 갑자기 자국산 아처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을 들여다봐야 했죠. 전쟁터만큼 무기의 진짜 성능을 시험하는 곳은 없으니까요. 스톡홀름의 호텔방에서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북유럽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램프 불빛 아래 펼쳐진 문서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말이에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은 길어졌죠.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더군요. 바퀴형 자주포와 궤도형 자주포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진흙탕과 눈밭에서 그 답이 분명해졌답니다. 회의실에서의 이론적 토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증명된 것이죠. 저는 스톡홀름의 한 국방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하는 연구원을 만났어요. 연구소 건물은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최신식 컴퓨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안내했죠. 그는 컴퓨터 화면에 여러 영상을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영상들은 대부분 드론이나 병사들의 헬멧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서 바퀴 달린 자주포 한 대가 진흙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바퀴가 공회전하면서 진흙을 사방으로 튀겼지만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운전병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국 그 자주포는 적의 드론에 발견되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검게 변했죠. 이것이 실전입니다. 연구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영상이 담고 있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더군요. 영상 속 그 자주포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구원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는 볼보 A30이라는 트럭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볼보 트럭은 원래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 설계된 차량이에요. 6개의 커다란 바퀴가 달려있고 엔진도 강력했죠. 스웨덴의 잘 닦인 도로 위에서는 정말 훌륭하게 달렸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연료 효율도 좋았답니다. 스웨덴 엔지니어들은 이 플랫폼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스웨덴 북부의 노를란드 지역은 도로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겨울에는 무릎까지 오는 눈이 쌓여요. 어떤 곳은 허리까지 오는 눈이 쌓이기도 하죠. 포장도로보다 비포장 산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눈이 녹으면서 온 세상이 진흙탕으로 변해요. 차가 지나가면 바퀴가 푹푹 빠지는 그런 진흙 말이에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이런 환경입니다. 저는 노를란드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호수도 많았고 도로는 구불구불하게 숲 사이를 지나갔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스웨덴군은 바로 이 지역에서 싸워야 할 거예요. 눈과 진흙과 숲 속에서요.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주포는 빠르게 위치를 바꿔가며 사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퀴 달린 자주포가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피로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유럽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어요. 독일은 게파르트 대공포를, 프랑스는 시저 자주포를 보냈죠. 스웨덴도 아처 자주포 몇 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전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퀴형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 시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라스푸티차는 러시아어로 길이 없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봄과 가을에 땅이 녹거나 비에 젖으면서 온 나라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시기를 말하죠. 이 시기에는 탱크조차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바퀴 달린 차량은 아예 꼼짝을 못했습니다. 궤도형 자주포는 달랐어요. 탱크처럼 긴 궤도가 차량의 무게를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눈이나 진흙 위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폴란드 포병 장교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을 읽었어요. 궤도가 미끄러지기 시작해도 K9은 계속 밀고 나갑니다.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서의 차이였어요. 하지만 진흙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론이었죠. 작고 저렴한 이 비행체가 현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적의 포병 위치를 찾아내려면 정찰기를 보내거나 특수부대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하루 이틀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값싼 드론 한 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마치 하늘에 눈이 달린 것처럼요. 그리고 자폭 드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무인기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스스로 폭발하죠. 비행기 한 대 값으로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폭 드론이 자주포를 공격하는 영상을 여러 편 봤습니다. 밤에 호텔방에서 혼자 그 영상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영상 속에서 드론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이 하늘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목표물을 관찰했어요. 자주포 승무원들은 자기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론이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내려와서 자주포의 얇은 상부장갑을 뚫고 폭발했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궤도형과 바퀴형의 차이가 또 드러났어요. 궤도형 자주포는 탱크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갑이 두껍습니다.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드론의 작은 폭발물로는 쉽게 파괴할 수 없었어요. 물론 큰 미사일을 맞으면 파괴되지만 작은 자폭 드론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퀴형 자주포는 빠른 이동을 위해 장갑을 최소화한 경우가 많았어요. 무거우면 느려지니까요. 트럭 위에 대포를 얹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론 공격에 훨씬 취약했죠. 얇은 금속판 하나가 승무원과 폭발물 사이에 있는 전부였어요. 스웨덴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궤도형 자주포가 더 높은 생존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아처 자주포 중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거든요. 자국이 자랑하던 무기가 실전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스톡홀름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 국방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폴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더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죠. 그리고 한국은 약속한 대로 빠르게 무기를 납품했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K9은 계약 후 몇 달 만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전문가가 설명했죠.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같은 양을 납품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전쟁 중인 이웃나라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빠른 납품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포병들은 K9의 성능에 만족했답니다. 특히 겨울훈련에서 K9이 눈 덮인 숲속을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해요.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폴란드와 스웨덴의 기후 조건은 비슷하니까요. 폴란드에서 잘 작동하는 무기는 스웨덴에서도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데이터, 궤도형 우위 증명, 폴란드 K9 구매, 폴란드 긍정적 평가, 스웨덴 관심.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가장 잔인한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훈련보다 정확하죠. 우크라이나의 진흙탕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에서, 유럽의 포병 교리는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그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국산 무기에 대한 자부심보다 자국 병사들의 생존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웨덴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독일에도 PGH-2000이라는 훌륭한 궤도형 자주포가 있고 미국에도 M-털09A 체븐이 있잖아요. 한국 무기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스웨덴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한국 무기를 원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섬을 알아야 합니다. 고틀란드. 발트의 한가운데 떠 있는 이 섬이 스웨덴 장군들의 잠을 빼앗고 있었어요. 저는 스톡홀름에서 페리를 타고 고틀란드로 향했습니다. 3시간의 항해 동안 발트해의 잿빛 물결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가웠죠. 12월의 발트해는 마치 거대한 회색 강철판 같았습니다. 페리 갑판에서 만난 스웨덴 해군 예비역 장교가 제게 말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고틀란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왜 이 섬이 그토록 중요한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섬의 중앙에 있는 높은 지대에 서면 발트해 전체가 내려다 보이더군요. 동쪽으로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가, 남쪽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북쪽으로는 핀란드가 보였어요. 이 섬을 장악하면 발트해 전체의 하늘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군사 전략가들은 이곳을 에어 스위치라고 불렀어요. 공중과 해상 교통의 전원 스위치라는 뜻이죠. 고틀란드를 켜면 발트해가 열리고 끄면 닫힙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위치였어요. 비스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러시아군이 고틀란드를 점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48시간. 단 이틀이면 끝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고틀란드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석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섬을 장악하면 먼저 나토군이 발트 3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고립되죠. 핀란드 역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수갈키 회랑은 완전히 차단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스웨덴 본토였어요. 고틀란드에서 스웨덴 동부 해안까지는 불과 90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정도죠. 러시아 미사일이 스웨덴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평화로운 비스비 항구를 바라봤어요. 관광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그토록 무서운 시나리오가 숨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실제 위협이 얼마나 가까운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관제탑의 모니터에는 최근 몇 년간의 러시아 군용기 접근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발트해 곳곳을 채우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TU-22 M3 폭격기의 비행 경로였어요. 이 폭격기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스웨덴 상공 가까이까지 날아왔답니다. 조종사 출신의 스웨덴 공군 대령이 설명했어요. TU-22M 참가 고고도에서 발사하는 KH-22 미사일은 스웨덴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공망으로는 모두 요격하기 어렵죠.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들은 거의 매주 발트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때로는 스웨덴 영군 경계선까지 접근하기도 했어요. 스웨덴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스웨덴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었죠. 이 미사일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격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상륙작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어 능력이에요. 그가 가리킨 것은 해안선 지도였어요. 고틀라의 해안선, 스웨덴 동부의 수많은 섬들과 피오르드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모든 곳이 잠재적인 상륙작 지점이었습니다. 러시아 해병대가 상륙을 시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안에서 저지해야 합니다. 상륙정이 해안에 닿기 전에 격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한 건가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기는 현재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죠. K9 자주포였어요. 스웨덴 육군의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K9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고틀란드의 지형을 재현해 놓았어요.
울퉁불퉁한 바위, 젖은 진흙, 좁은 숲길이 이어졌죠. 스웨덴의 기존 견인포는 이런 지형에서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트럭으로 끌고 다녀야 했고 포를 설치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케이가에는 달랐습니다. 궤도로 움직이는 이 자주포는 어떤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했어요. 발사 준비 시간은 단 60초였죠. 포를 쏘고 2분 안에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가 케이가인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사거리도 놀라웠습니다. 표준 포탄으로 40km, 확장형 포탄으로 5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었죠. 고틀란드 해안에서 발사하면 접근하는 상륙함대를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공격할 수 있었어요. 스웨덴 포병 장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다운이 고틀란드에 배치되면 러시아의 상륙작전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들은 상륙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억제력이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시도하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죠. 저는 고틀란드의 한 언덕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발트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스웨덴에게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였어요.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죠. 한국이 만든 이 무기가 지구 반대편 발트해의 작은 섬을 지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군사 전략의 세계에서는 이런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위협은 국경을 모르고 좋은 무기는 어디서든 그 가치를 인정받으니까요. 페리를 타고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틀란드는 스웨덴의 심장이다. 그리고 K9은 그 심장을 지키는 갑옷이 될 것이다. 발트해의 파도가 배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스웨덴 군인들의 결의는 그 어떤 파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스웨덴 이야기에서 시선을 돌려 더 넓은 유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방위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분명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둘씩 한국 업체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르웨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북유럽 국가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새로 사야 했어요. 독일 것도 있었고 프랑스 것도 있었습니다. 오랜 동맹국들의 무기였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뜻밖의 선택을 했답니다.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시스템을 골랐던 거예요. 독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결정을 독일과 프랑스에 반하는 선택이라고 표현했더군요. 하지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더 현대적인 기술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빠른 납품이 가능했다는 사실을요. 유럽 제조업체들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아무 나라가 아니에요. 석유 자원으로 부유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어요. 유럽 방위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였죠. 프랑스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전투기부터 잠수함까지 거의 모든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죠. 그럼 프랑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프랑스도 한국 천무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M2Z1성 가연장 로켓포를 교체하기 위해서였어요. 프랑스 의원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더군요. 유럽 나토 시장은 이미 미국 하이마스와 이스라엘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었고 폴란드가 한국 천무의 현지 생산권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죠. K239 천무는 프랑스 전략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자였습니다. 기존의 모든 계산을 다시 해야 했어요. 폴란드의 역할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천무 로켓 시스템까지. 하지만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폴란드는 한국 무기들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실전 배치한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무기 도입은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했답니다. 국방 조달 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들이 도전받는 것을 목격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속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했어요. 한국은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었죠. 셋째,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현대전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들이었어요. 넷째, 유연성입니다. 기술 이전도 현지 생산도 기꺼이 허용했죠.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무기가 도입된 나라들을 표시해보세요. 북쪽의 노르웨이와 핀란드, 동쪽의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서쪽에서 검토 중인 프랑스. 점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유럽의 지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유럽 대륙을 뒤흔든 지진이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지진의 진원지가 한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아직도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영하 15도에서 25도를 오가는 혹한, 끝없이 쌓이는 눈, 얼어붙은 대지. 이런 환경에서 군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저는 2024년 2월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의 겨울 훈련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눈 덮인 광활한 평원 위로 한국산 K9 자주포들이 질주하고 있었어요. 무한궤도가 눈을 헤치며 전진하는 모습은 마치 야생동물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죠. 폴란드 포병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있더군요. K9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자주포들은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거나 바퀴가 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K9은 달랐어요. 한 폴란드 대위가 설명해줬습니다. K9의 무한궤도는 무게를 넓게 분산시켜서 눈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요. 마치 스노우 슈즈를 신고 걷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폴란드 기갑부대원들은 K9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공식 명칭인 천둥이 아니라 눈 속을 파고 나가는 멧돼지라고 불렀죠. 멧돼지는 포기를 모르는 동물이에요. 눈이 아무리 깊어도 코로 길을 파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K9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K9이 눈을 헤치고 전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멧돼지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스웨덴 국방부에도 전해졌어요. 스웨덴도 겨울이 혹독한 나라거든요. 문제는 스웨덴의 자국산 자주포 아처였습니다. 바퀴 달린 차량이라 도로에서는 빨랐지만 겨울 야지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눈 위에서 쉽게 빠지고 장갑도 얇아서 드론 공격에 취약했죠. 현대전에서 포병은 발사하고 즉시 이탈해야 합니다. K9은 정지에서 첫 발까지 60초, 마지막 발 후 이동까지 30초. 이 수치가 겨울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 스웨덴 예비역 장교가 말했습니다. 아처도 좋은 무기지만 눈과 얼음이 많은 우리 지형에는 궤도 차량이 더 맞습니다. 폴란드의 겨울 훈련 사진들은 유럽 군사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스웨덴 분석관들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북유럽 겨울을 버텨내 포병 시스템. 그것은 한국의 K9이라는 것이었죠. 겨울의 멧돼지는 그렇게 북유럽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의 하늘에서 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스웨덴 국방부 건물 5층 회의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뒤에서는 스웨덴 국방당국의 고위 관계자 12명이 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소속 방산분석관으로서 지난 3주 동안 스웨덴의 방어태세를 면밀히 검토했어요.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죠. 화면에 고틀란드 섬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발트의 한가운데 떠있는 이 섬은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했어요. 러시아가 이 섬을 점령한다면 발트해 전체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 들어갈 수 있었죠. 문제는 현재 스웨덴 군대가 이 섬을 적절하게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바퀴형 장갑차들, 그리고 맹렬하게 포격을 가하는 자주포들의 모습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퀴형과 궤도형 자주포의 논쟁에 답을 주었어요. 봄철의 진흙탕, 겨울에 얼어붙은 땅, 폭격으로 파헤쳐진 지형, 이런 조건에서 바퀴형 차량은 심각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궤도형 자주포는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K-과인 자주포의 전장 기록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분당 6토 8발의 발사 속도, 40km 이상의 사거리, 그리고 뛰어난 생존성이었죠.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실용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강점은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대량 생산 능력이야말로 결정적인 차이였죠.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전시에 가까운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새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3, 5년이 걸릴 때 한국은 18개월에서 2년이면 충분했어요. 가격도 평균 20, 30% 저렴했죠. 회의실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스웨덴 관계자들은 자국 방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국가 안보는 산업적 자존심보다 중요했어요. 유럽 대안을 기다리는 동안 스웨덴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간단한 시간표였어요. 유럽 경로로 가면 우 77년, 한국 경로로 가면 이츠 3년이었죠. 그 차이가 스웨덴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이 평화로운 나라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지도자들의 눈빛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스톡홀름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낳은 기술이 이제 유럽의 평화를 지키게 되다니요. 고통에서 태어난 힘으로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파트너십이 아닐까요? 발트해의 계산은 끝났지만 유럽 안보의 새로운 방정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